하위 10% 같은 경우는 연간 15,000불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위 같은 경우는 21만 불 정도 벌고 있거든요. 가계의 어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에 기인한 과잉 성장을 노랜딩이라고 너무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베이비로 가면서 상반기 중에는 끝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도 안 좋은 조합이 지금 자꾸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서부터 경기 침체 온다 했는데 안 왔어요. GDP는 미국의 GDP는 자꾸 성장하고 있고 막 지표들은 점점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우리 소위 그 뭐라 그러죠? 골디락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주가가 그러한 이유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장에는 빚으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빚은 아니고 이제 중저소득층은 빚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고소득계층은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이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이 소득분이 미국 가계를 갖다가 5분위화해서 이제 차이를 살펴본 건데요. 한국도 양극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지금 하위 10% 같은 경우는 연간 15,000불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위 같은 경우는 21만 불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1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를 계기로 이렇게 확 벌어졌냐면 코로나 직전까지도 8배, 9배까지 나오다가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그때 10배를 넘더니 지금 14배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 상위 계층들에 있는 90% 이제 소득 수준 상위 10%에 있는 분들은 계속 써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바로 미디언에서 이 이하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숫자를 보니까 소득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 자체가 워낙에 괜찮고 모든 언론이나 모든 지표나 분석가들이 경기가 미국은 좋다라고 하고 상업은행 대출도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올 초만 해도 미국 상업은행 대출이 10%가 늘었습니다. 작년 초반에 2조 9천억 달러 정도 총액이 늘어났다가 작년도에 금리 인상하면서 2조 4천억까지 빠졌었고 그게 다시 2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경제 활동을 막 사업을 하든 뭐 돈을 쓰든 막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본질적으로 어떤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금융기관의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특히 버블의 징후가 금융기관, 미국의 상업은행 쪽에서 이미 계속 그게 버블이 이제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대출을 당연히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계속 받아가 계속 이제 대출 활동이 열심히 일어나니 이 중저소득층은 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조차도 돈을 계속 빚을 넣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미국 경제로 놓고 봤을 때는 소비의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 과열이기 때문에 지표가 좋은 것처럼 보여서 GDP에서도 미국 소비가 대부분 성장 기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랜딩이고 성장이 쭉 간다. 이럴 때 터진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중위층 혹은 저위층, 저소득층, 중저 이쪽에서의 저러한 지표가 하나의 미국 시장의 과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서브프라임 사건도 그 신용이 낮은 쪽에서의 그 상품이 터진 거잖아요. 물론 파생 상품이 연결돼서 그게 아주 거대했었지만 요것은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지표가 주는 어떤 파괴력 이게 서브프라임하고 이게 자꾸 비교가 돼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구조는 다른데 서브프라임도 그 당시에 당연시 여겨졌던 상품이었는데 그게 터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 그러면은 표면적인 현상은 동일합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이 다 있었어요. 투자 상품인데 이것은 안전도가 위협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의 베이스 에셋은
미국의 부동산인데 미국의 부동산은 항상 비싸고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근데 이 수요가 그러면은 계속 살아났던 기본적인 이유가 그때는 소비를 하는데 이제 소비를 하다가 자기가 집값이 오르면은 소비를 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소비를 뭘 했냐면 주택 소비를 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 집값의 가격이 높으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주택 하나 더 살까? 그래서 계속 레버리지가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니까 집값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과열적인 소비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집값의 적정 가격이라는 수준을 너무 넘어서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 소비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합리적 역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네. 지금도 비슷한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의 매개체는 뭘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관련된 그렇죠. 파생 상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과잉 소비는 있는데 그러면 무엇의 가격이 지렛대로서 확 낮아지면서 이런 이제 뭔가 약간 침체나 약화되는 붕괴의 조짐이 보일까? 그거는 저 역시도 판단이 불가하고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가계의 어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에 기인한 과잉 성장을 노랜딩이라고 너무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저러한 그 중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출, 채권 이것도 뭐 모아서 무슨 파생 상품을 만들거나 하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마도 저는 그 추측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정책을 새로 내빌 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원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면은 그 성장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민간에 많이 쌓여 있는 부채를 정부 재정으로 끌어안아 주는 게 민간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경제학적으로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합리적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저소득계층,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그런 대출의 증감과 어느 정도 그 부담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겠다. 근데 일단은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금융 상품으로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그 론 상품에 대한 투자 에셋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론이 나가면 이제 저신용 등급에 대해서 론이 나가면은 론이 나가는 이자 수익이 은행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풀링해서 또 투자 상품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역시 또 파생이고요. 예, 그것도 약간의 이제 파생 개념이 들어가긴 했죠. 근데 그런 상품들의 규모나 이제 패턴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데이터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리스크가 올 수 있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동차 신용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또 리스크로 이제 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경로는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고금리 상황이 네.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취약층이 됐든 혹은 취약한 기업이 됐든 혹은 취약한 국가가 됐든 점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제 신흥국 경제 위기까지 번졌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네. 미국이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컨트롤할 수 있다가 이제까지의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는 계속 균열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예. 균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전망이나 시계를 놓고 보면 이제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를 보려면은 저는 이제 항상 포인트가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그림을 보는데, 현재의 미국의 이러한 이제 그 대출이 쌓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GDP,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개인의 그 가계 총소득이 한 22조 달러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23조 달러 육박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경제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 측면에서
무엇이 보존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은 이제 금리 정책은 어쨌든 고금리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거하고,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지출 쪽인데, 재정 쪽이 지금 올해가 녹록치가 않아 보여. 또 돈을 푼다는 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바이든 정부는 어느 정도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게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격 안 잡히네 이러면서 서로 엇박자 정책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돈 쓴 것들은 재작년에 사실은 한도를 다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요소와 플러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국채 시장에서의 자금 여력을 놓고 봤을 때 부채를 갖다가 한도를 높인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31조 4천억 달러에서 예전에 그 우리 대략 이번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거의 이제 빚이 한 40% 늘어났었거든요, 총액 자체가. 근데 이번에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28조 달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근데 지금 거의 31조 4천억 달러까지 육박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35조 달러까지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제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연준은 그냥 당연시 하게 생각했던 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뭐 50이 됐든 75가 됐든 뭐 지금 6%대 이하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소수 의견으로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자체 상황 때문에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스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저는 뭐 3월에 딱 끝난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베이비로 가면서 상반기 중에는 끝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호재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안 좋은 문제가 거죠. 터지는 얘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도 알고 페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균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만큼 경기가 계속 뒷받쳐 주면은 사실은 위험 자산도 무조건 사야 되고 그 경기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못 올린다는 징후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힌트들이 다 균열의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도 안 좋은 조합이 지금 자꾸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한다면 분석할 수 있고, 연준이나 아니면 월가의 그 엄청난 금융 당국자들은 다 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힌트를, 이 지표들은 사실 그들의 익숙한 지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두 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기라고, 만약에 월가의 사기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을 개인이 됐든 다른 쪽에다가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좋다 좋다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뭐라 그러죠? 좀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뭐라 그럴까, 연준이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그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 주체를 좀 구분을 해보면, 정부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힌트가 이런 쪽으로 갑자기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IRA 나올 때, IRA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 지원 쪽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뭐냐면은 사실 10년 동안 7천억 정도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돈을 3천억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는 다 아는 거죠. 앞으로는 발행 시장이 녹록치 않을 수 있어. 이 부채 한도를 많이 못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약속했던 게 올해부터는 소폭 흑자 재정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작년 말로 마이너스 4, 5% 적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 나가려면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작년도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힌트를 봤을 때 정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월가에서는 뭐 제가 그걸 감히 추정하기 힘들죠.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를까요? 그 대단한 연준이 왜 모를까요? 사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디스매칭, 이제 근로시장, 노동시장에서의 디스매칭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은 작년도에 내놨던 그 전망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숫자가 다 틀렸어요. 실업률도 틀렸고 GDP도 틀렸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정부가 결국에는 다 알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결하기에 조금 정치력이 좀 많이 딸리고 있다.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공화당을 설득해야 그렇죠. 되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부채 한도를 설정할 때 1억 원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얼마씩 배정할 테니 한도를 얼만큼 높입시다. 이렇게 이제 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바이든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연히 전쟁이 나쁜 거니까 국민적 정서와 전 세계적인 그 평화주의적 정서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그걸 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공화당의 입장은 일리가 있는 게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지 모른다.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중동 전쟁을 지원하고 막 이렇게 그 보조를 해주고 할 때도 사실은 감독 기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관료들한테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못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화당이 IRA도 사실은 좀 수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를 더 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 예전에 트럼프 대선 때 공화당이 사회복지 지출 관련해서 오바마 케어 이거 줄여야 돼라고 했다 역풍을 만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는 못 건드리는데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좀 줄여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탕감을, 카드를 가져와서 뒤를 보기가 되게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이것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권한에서 그걸 오케이 해줄까? 뭐 이런 거기에 더 공격적인 이거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적, 결국 그렇죠. 돈을 푸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지금 그런데 사실 그럼 그 전에 요 질문 하나 더. 만약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저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다시 긴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이 IRA법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이미 법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아마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공화당이 지난번 중간선거 때도 이 규모를 갖다가 좀 줄이자. 그리고 IRA법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약과 관련돼서 인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약. 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항목을 오히려 더 늘리고, 그쪽의 지출 비중을 더 늘리고, 나머지 세제 지원 쪽,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한 지원을 갖다 줄이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의 문제에서 이거는 협상의 문제고 다시 서로 사인하는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갖다가 늘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라고 딜을 하게 되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공표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가능성이 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IRA법에 대해서 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부채 한도 문제가 잘 원활하게 되는지, 그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IRA 관련돼서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지까지 봐야, 그 부분이 원활치 않으면은 이건 뭐 인플레 감축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정말 균열 방향으로 더 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심해질 빠르게. 그렇죠.